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이제 파리만 나라. 2. 이상한 기술 변화. 3. 한국 찾아온 혼다 CEO 탈일본 선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헝다그룹의 몰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완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에 더욱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완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다렌환다 상업관리 집단은 채권단에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약 5천억 원 중 2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다그룹의 부도설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완다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역외 채권 발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처럼 중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은 역외 시장에서 고금리 달러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조달했는데 만약 역외 채권 발행까지 막히면 중국 기업의 현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암울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현지 개발업체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는 전날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2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헝다와 완다 외에도 부동산 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 10여 곳이 줄줄이 디폴트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중국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중국이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홍보하는 모바일 콩그레스 2023 즉 MWC 상하이 2023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이동통신 통신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불참한 배경에 외신들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즉각 삼성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MWC 상하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불참은 최소 201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얼룩졌던 2021년 행사 때도 부스를 차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불참은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에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는 무려 부스를 8개나 차린 주요 참가자였습니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아예 부스를 빼버리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 언론들조차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화권 주요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불참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중 관계가 6년 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 배치에 중국이 반대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 관리의 한국 외교 비판에 한국 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응한 뒤에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으로 올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의 의상은 수직 하락해 중국 회사들만의 안방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이제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글로벌 소송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의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아이폰 12 올레드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침해된 기술 4종 가운데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도 포함됐습니다. BOE는 이들 기술을 디스플레이 학회나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홍보까지 한 선을 넘었습니다. 이를 보고 참다 못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BOE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삼성은 BOE와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계열사가 중국 업체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중국 업체의 도를 넘은 기술 유출 시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주요 임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삼성전자 청두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복제 생산 시설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 현직 연구원 등 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선을 넘자 참다 못한 삼성 계열사들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삼성은 BOE를 완전히 손절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도둑 중국 BOE 위 적반하장에 질린 나머지 BOE를 손절하고 LG와 손을 잡아 한국 업체들끼리 더 끈끈한 협력을 할 전망인데요. 다음으로 삼성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에 불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샤오미를 제압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1조 원대에 달하는 추징 및 압수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샤오미는 인도 현지 직원을 30%나 대량 해고시켜 버렸지만 이는 인도 국민들의 심리를 더 거스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2명 중 1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고 이 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샤오미는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를 하자마자 소매점을 늘리겠다며 인도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삼성의 전략을 베낀 것이며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주로 아마존 등 온라인을 통해 저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가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장 판매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삼성은 휴대폰을 매장에서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샤오미를 제치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샤오미의 16%보다 앞섰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무려 6억 명에 달합니다. 즉 인도 시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인데 삼성이 1위로 치고 올라오자 다급해진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만 8천 개 수준인 오프라인 매장을 더 늘리고 매장 홍보요원의 수도 현재보다 3배 많이 뽑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샤오미의 이런 계획은 기존 저가폰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삼성처럼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인도에도 고급화 유행이 일고 있기에 오프라인은 중요한 플랫폼이고 인도 소비자들도 이제 저가폰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기보다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삼성전자는 미리 파악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고가폰으로 다가갔고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인들을 대량 해고하자마자 매장을 늘리고 홍보요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며 열심히 TSMC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전문 인력이 1년에 1,000명 정도씩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박사급 고급 인력과 고졸 인재를 나눠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한국과 대만에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반도체 영업기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자료들을 본 한국 반도체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문진표인 줄 알았다고 할 만큼 한국의 반도체 기밀을 세세히 요구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를 견제한다는 빌미로 한국과 대만의 고급 반도체 기밀까지 얻어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연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만 있으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반도체 기술쯤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빌미 삼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미국인 학생이 극소수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소설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등장으로 HW 기술 인력보다 연봉이 높은 SW 기업들로 학생들이 몰려갔습니다. 인텔이 서서히 몰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직접적인 영향력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인텔은 삼성전자의 고급 인력을 배가거나 TSMC 출신 고급 인재를 영입해 가는데 철안이 돼 있습니다. 2년 전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과 함께 독립 파운드리 사업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세우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담당하던 임원을 영입했습니다. 미국 실리콘 그래픽스, 반도체 기업 LSI 로직스 등을 거쳐 삼성에 입사한 뒤 13년간 반도체 관련 사업을 담당한 하오홍을 영입해간 것이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반도체 인재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 2세 회사 간의 뺏고 뺏기는 반도체 인력 쟁탈전이 세계 대전만큼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TSMC에서 무려 31년 동안 반도체 미세공정 분야에서 일했던 임원과 13년 동안 근무했던 설계기술 전문 임원을 빼갔을 뿐 아니라 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의 반도체 전문 인력과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법인에서 약 13년 동안 일했던 임원까지 영입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인력 배가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19를 틀어막기 위해 도시 봉쇄를 장기간 실시했고 여기에 질려버린 대만 출신 고급 반도체 기술자들이 봉쇄가 끝나자마자 대거 중국을 이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의 반도체 박사학위 소지자 등 기술자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했는데요. 대만 반도체 기술자 3천여 명이 중국에서 일했는데 중국 반도체 기술자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TSMC에서 17년간 일했다가 삼성전자를 거쳐 2017년부터 SMIC의 공동 CEO를 맡고 있는 량멍숭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SMIC의 7나노미터 공정 생산 성공을 이끈 주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반도체 갈등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대만인 근로자들에게 중국 직장과 미국 시민권을 두고 양자택일을 종용했습니다. 직장과 시민권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만도 자국 반도체 인력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아예 대만의 헤드헌터들이 중국을 위해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만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는 TF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반도체 부흥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을 이탈한 대만 출신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유도하고 TSMC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전수받아 반도체 부활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역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TSMC는 자사가 운영하는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 반도체 기술자들을 대만으로 데려와 약 1년 동안 교육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하고 미국으로 복귀한 미국 엔지니어들이 스엔스에 TSMC에 대한 불만을 올린 겁니다. 이들 미국인 기술자들은 샵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 샵 TSMC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다. 즉 미국 기술자들은 아시아 특유의 기업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올해 초에는 TSMC의 대만 출신 기술자들이 미국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미국인 근로자들과 업무 문화 차이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 반도체 기술자들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TSMC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사의 연구 능력을 분산시킬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혹평했으며 대만 기술자들은 미국 공장 인력들은 야근과 잔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생산량이 형편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이미 두 나라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융합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인력들 간 갈등은 삼성전자의 예상 밖의 호재가 되었습니다. 대만 기술자들이 기업 문화가 너무나 다른 미국보다는 대만과 문화가 비슷한 같은 동양권인 한국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대만 TSMC 엔지니어 출신 린준청을 영입, 삼성전자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린 부사장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전문가로서 패키징과 웨이퍼 처리 분야의 다수의 특허까지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입니다. 또한 삼성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UMC 출신의 차이위엔천 상무를 파운드리 기술개발실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애플,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출신 임원들도 다수 영입해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도 삼성은 고급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퀄컴에서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 전문가인 베니 카티비안을 삼성 미국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했는가 하면 인텔에서 극자외선 기술 연구 전문가와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나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 행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인재 전쟁의 핵심은 최상위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인텔, 퀄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으로 떠나갔던 아시아 인재들이 역량을 쌓은 뒤 최근 한국이나 대만의 자국 기업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는 삼성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최근 글로벌 팹리스 1위 기업인 퀄컴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윤세승 부사장과 인텔에서 21년간 경력을 쌓은 극자외선 전문가 이상훈 부사장이 삼성을 선택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대만 정부가 전체 지분의 6.4%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적주의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근무를 꺼리는 편입니다. 미국은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에서도 인재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본 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연구 조직을 통합한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복수의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삼성 요코하마 연구소의 통합 R&D 시설을 마련한 것입니다. 삼성이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TSMC와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반도체 우수 인력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뺏고 빼앗기는 고급 인재 쟁달전을 보면 반도체 산업은 곧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2,200억 원을 투자해서 박사급 반도체 고급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반도체 인재 화보야말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안보의 문제이므로 사람을 기르고 영입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겠습니다.
얼마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묻자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답하면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 호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은 1만 3천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페라리는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최대 장점으로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 중 수익 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희소성 있는 성능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페라리의 2024년 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22배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25.5%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아온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전기차 BEV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비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페라리는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OLED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자신의 삼성 OLED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OLED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OLED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에서 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즉 밝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OLED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OLED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OLED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에 SK온이 배터리를 낙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자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 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이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이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이 배터리 NCM9은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S2022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딕터 넥텔 페라리 극동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의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의 SK온 또는 삼성 SDI의 배터리까지 탑재돼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의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OLED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식 캐딜락 세단의 OLED 패널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휘지 않는 OLED 패널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라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허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코 센터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산 철강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영 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 에너지 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조사업체 EV 볼륨스에 따르면 전 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로부터 벤츠의 전장 OLED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오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